2024년 여름, 강원도 지방은 55년 만에 최악이라고 기록될 만한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이 지역의 젖줄인 북한강은 여러 구간에서 바닥을 드러냈고 이전에는 아무도 본 적 없던 자갈밭이 모습을 드러냈다. 6월 29일 오후, 강가 마을에 사는 늙은 어부박 노인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깊은 소자라고 부르는 말라붙은 강바닥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른 뻘밭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커다란 바위 하나가 그의 눈길을 끌었다. 바위 주변에는 썩어가는 밧줄이 여러 겹 감겨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박 노인은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밧줄 더미에 얽혀있는 것은 뿌옇게 변색된 두 구의 유골이었다. 유골은 바위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박 노인은 어망을 내팽개치고 허둥지둥 마을로 달려가 이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강바닥에서 발견된 두 구의 유골 소식은 즉시 파출소에 신고되었고 곧바로 강원도 경찰청에 긴급 보고되었다.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수사팀과 법의학팀을 포함한 경찰 인력이 현장에 도착했다. 깊은 소지역은 즉시 통제되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설치된 고출력 조명 아래에서 법의학팀 요원들이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거의 사가버린 밧줄을 조심스럽게 풀어내고 두 구의 유골을 바위에서 분리했다. 현장에서의 1차 감식 결과 이것은 명백한 살인사건임이 드러났다. 두 유골 모두 갈비뼈와 두개골에 깊은 자상이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살해된 후광에 유기되었음을 시사했다. 시신을 바위에 묶은 것은 명백한 의도를 가진 시신 은닉 행위였다. 두 유골의 신원은 수사팀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큰 숙제였다. 최근 몇 년간 도내 실종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던 중 특별한 사건 하나가 빠르게 수사망에 올랐다. 그것은 바로 2년 전 이 마을에서 발생한 박선영과 최민준의 사랑의 도피 신고 사건이었다.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그때로 되돌려야 한다. 2년 전 2022년 가을 북한 강변의 작은 마을은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다. 당시 32세였던 박선영은 건설 현장 기술자인 김진우의 아내였다. 선영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경제적 걱정 없이 마을에서 가장 크고 좋은 2층짜리 전원주택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있어 그 삶은 지독한 외로움 그 자체였다. 남편 김진우는 능력 있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대규모 건설 현장을 따라다니며 집을 비우는 날이 허다했다. 매달 꼬박꼬박 아내가 편히 살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큰돈을 보내왔다. 하지만 집으로 꺼는 남편의 전화는 늘 짧았고 주로 전기세나 수도세 혹은 집 지키는 개의 안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묻는 것이 전부였다. 오래된 지리적 거리는 감정의 거리로 이어졌다. 선영은 큰 집에 살았지만 늘 텅 빈 공허함을 느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곁에 있어주는 남자, 관심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지 은행 계좌와 전화기, 화면으로만 존재하는 남편이 아니었다. 선영의 삶과 대조적으로 옆집 단층집에 혼자 사는 33세의 남자 최민준이 있었다. 민준은 정해진 직업 없이 전기 수리부터 짐꾼까지 누가 부르면 무슨 일이든 하는 동네 자벽부였다. 그는 다부지고 건강한 체격에 남성적인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비극은 10월의 어느 날 밤에 시작되었다. 큰 비가 내린 후 선영의 집 전기가 합선되어 온 집이 어둠에 잠겼다. 두려움에 떨던 선영은 즉시 남편에게 전화했다. 전화기 너머 시끄러운 공사장 소음 속에서도 진우는 여느 때처럼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 차단기가 내려갔나 보네.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기다려. 내가 민준이한테 전화해서 좀 봐달라고 할게. 5분 후 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막 집에서 나온 듯 반바지 하나만 입은 채 상의를 탈의한 상태였다. 선영이 비추는 손전등 불빛 아래 민준의 근육질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집안에 남자의 존재가 익숙지 않았던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당황하며 얼굴을 붉혔다. 가깝고 실제하며 생명력 넘치는 민준의 모습은 멀리 있는 남편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었다. 민준은 금방 문제를 해결했고 집안에 다시 환한 불이 켜졌다. 돌아가기 전 그는 선영을 돌아보며 웃었다. 이거 너무 낡았네요. 형수님, 형님 오시면 새 걸로 바꾸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또 이럴 거예요. 민준의 미소와 다정한 관심에 선영의 외로운 마음이 흔들렸다. 그날 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의 번호로 감사 문자를 보냈다. 그것은 무해 보이는 행동이었지만 잘못된 관계의 도화선이 되었다. 민준은 즉시 답장을 보냈다. 의례적인 대화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금세 속 깊은 고민을 나누는 사이로 발전했다.
입담 좋고 경험 많은 싱글남 민주는 선영의 심리를 쉽게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며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다. 선영에게 민준과의 심야 대화는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시원한 물줄기 같았다. 남편 진우가 남긴 감정적 공백은 이웃 남자의 관심으로 빠르게 채워졌다. 그녀는 이것이 잘못된 일이고 배신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설렘은 금세 격정적인 관계로 번졌다. 운명적인 전기 수리 후 불과 2주 만에 한적한 어느 날 오후, 선영은 민준의 품에 안겼다. 바로 그들의 신혼 침대 위에서였다. 박선영과 최민준의 은밀한 관계는 한번 금단의 선을 넘자 걷잡을 수 없는 산불처럼 타올랐다. 선영에게 민준은 오랫동안 결핍되었던 육체적 만족감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녀 마음속의 광활한 공허함을 채워주었다는 점이다. 그는 살과 뼈로 그곳에 존재했다. 함께 밥을 먹고 영화 한 편을 끝까지 보고 마을의 소소한 일상에 대해 두서없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오랫동안 남자의 온기가 사라졌던 차가운 집의 따스함과 생기를 불어넣었다. 선영은 불나방처럼 사랑에 뛰어들었다. 초반의 죄책감은 곧 연인과 함께하고 푼 열망과 갈증으로 대체되었다. 늘 슬픈 눈을 하고 있던 여인은 사라지고 그녀는 생기 넘치고 사랑스러워졌다. 집에만 있을 때조차 화장을 하고 예쁘게 차려입기 시작했다. 선영의 변화를 보고 처음에는 이웃들도 그저 남편 일이 잘 풀려 기분이 좋은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또 다른 이상한 점과 함께 나타났다. 바로 최민준이 선영의 집에 드나드는 빈도가 잦아진 것이다. 작고 조용한 마을에서 비밀이 오래 숨겨질 리 없었다. 사람들은 민준의 낡은 오토바이가 점심시간이나 늦은 밤 같은 이상한 시간에 선영의 집 마당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과 선영이 지나갈 때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는 정도였다. 요새 선영이 얼굴이 아주 환해졌어. 한 아주머니가 마을 회관에서 다른 이들에게 말했다. 환해질 만도 하지. 남편은 멀리가 있고 젊은 총각이 와서 챙겨주는데 안 그렇겠어? 다른 이가 입맛을 다시며 빈정거렸다. 처음에는 그저 짐작에 불과했던 소문들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들로 인해 점차 사실로 굳어졌다. 소문은 온 마을로 퍼져나가 술자리나 찻자리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되었다. 남편이 멀리가 있어 안쓰럽던 여인 박선영은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의 눈에 음탕한 여자로 전락했다. 그녀 역시 주변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감지했다. 의심의 눈초리, 의미심장한 미소, 어색한 인사들, 두려움이 선영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지만 민준에 대한 맹목적인 열정은 모든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저 남편만 모르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모두가 서로를 아는 작은 마을에서는 눈꼴 시린이를 보고도 침묵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태백 산맥 깊은 곳에 위치한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김진우는 여전히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단조로운 반복이었다. 낮에는 철근과 콘크리트와 씨름하고 밤에는 설계 도면에 머리를 파묻었다. 아내와의 짧은 통화가 유일한 위안이자 그를 가족이라는 이름과 연결해주는 끈이었다. 진우는 아내의 목소리가 변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어쩌면 일에 대한 피로가 그를 무디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아내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가족의 재회를 꿈꾸며 성실하게 일하고 돈을 보냈다. 어느 토요일 저녁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친 진우가 숙소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다. 진우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전화기 너머에서는 낯선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부러 변조한 듯한 목소리였다. 거기 박선영 씨 남편 김진우 씨 맞소? 네, 맞는데요. 누구신데 무슨 일이시죠? 진우는 약간 경계했다. 전화기 속 남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나는 아무도 아니요. 그냥 마을 주민인데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어서 전화했소. 당신이 거기서 힘들게 일하는 동안 집에서 아내가 당신 머리에 뿔을 달아주고 있는 건 알고 있소? 진우는 귀가 멍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소리요? 말 조심하시오. 말 조심?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남편인 당신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당신 아내랑 옆집 사는 최민준 그놈 말이야. 둘이 붙어 먹은 지 벌써 몇 달째요. 그놈 오토바이가 밤낮으로 당신 집마당에 서 있는데
못 믿겠으면 불시에 한번 내려와 보시오. 말을 마친 남자는 진우가 더 물어볼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진우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전화기는 아직 귀에 붙어 있었다. 먹다 남은 밥은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처음에 충격이 너무 커서 그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들을 시기하는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이거나 모함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의 아내 박선영은 조용하고 분수를 아는 여자였다. 그녀가 그런 끔찍한 짓을 할 리가 없었다. 진우는 그 악독한 말을 머리에서 지우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한번 마음에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금세 뿌리를 내리고 독가시로 뒤덮인 거목으로 자라났다. 그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확실히 최근 들어 선영의 목소리가 더 밝고 활기차게 들렸다. 진우는 그저 그녀가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선영이 민준이 와서 전기를 고쳐주고 가끔 채소나 생선을 가져다 준다고 했던 이야기도 떠올렸다. 예전에는 그저 단순한 이웃 간의 정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소한 일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추악하고 의심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왔다. 의심은 금세 질투로 변했다. 병적인 질투에 불길이 타오르며 그의 이성을 태워버렸다. 그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는 장면을 상상했다.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힘들게 일에 장만한 바로 그 신혼 침대 위에서 그런 짓을 벌이는 장면이었다. 그 상상은 맹독처럼 아내를 향한 모든 사랑과 신뢰를 서서히 죽여갔다. 그리고 질투는 극도의 분노로 바뀌었다. 그것은 단순히 배신당한 남자의 고통이 아니었다. 온 동네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당하고 아내가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는 등신으로 낙인 찍힌 한 남자의 수치심이었다. 남자의 자존심은 심하게 상처받았고 선영에 대한 사랑은 죽고 증오만이 남았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싹트기 시작했다. 복수. 바로 다음 날 아침 김진우는 건설 현장 소장을 찾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조용히 일주일간의 휴가를 신청했다. 허락을 받자 그는 아내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았다. 옷 몇 벌을 챙기고 월급을 받은 뒤 곧장 터미널로 가 야간 버스에 몸을 실었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여정 내내 그는 한숨도 자지 않았다. 창가에 앉아밖에 짙은 어둠을 응시했지만 머릿속에는 아내와 그 이웃 남자의 모습만이 떠올랐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이미 악마가 깨어나고 있었다. 야간 버스는 춥고 텅 빈 강원도의 국도를 굼뜨게 달렸다. 차 안의 승객 대부분은 피곤에 지쳐 잠들어 있었지만 김진우만은 깨어 있었다. 그는 맨 뒷좌석 근처에 조용히 앉아 앞쪽의 허공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 고요한 겉모습 속에 분노의 화산이 폭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다. 10시간 가까이 이어진 여정 내내 진우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익명의 제보자가 했던 말과 아내와 이웃집 남자에 대해 스스로 그려낸 더러운 상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버스는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부슬비가 내리며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다. 진우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길가의 24시간 국밥집에 들어갔다. 밥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앉아서 기다릴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 너무 이른 시간이라고 계산했다. 마을 사람들이 아직 깨어 있을 수도 있었다. 온 마을이 깊은 잠에 빠져들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때가 행동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 진우는 뜨거운 국밥을 시켰지만 수저조차 들지 않았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도임이 돌처럼 차가워진 그의 마음을 녹일 수는 없었다. 새벽이 시정가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택시를 잡아 마을로 향했다. 그는 의심스러운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집에서 1km쯤 떨어진 마을 입구에서 내려달라고 했다. 밤의 시골길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비 온 뒤의 진흙길은 걷기 어려웠지만 진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유령처럼 익숙한 골목길을 지나 자신의 집을 향해 나아갔다. 2층 집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2층 침실 창문에서 희미한 주황색 수면 등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긴장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이 시간까지 둘이 함께 있단 말인가. 그는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다지 높지 않은 담이 있는 집 뒤편으로 돌아갔다. 능숙한 동작으로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조용히 부엌문으로 다가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자물쇠가 찰칵하는 작은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는 도둑처럼 자신의 집에 들어섰다. 집안 공기에서는 낯선 냄새가 났다. 여자의 향수 냄새와 남자의 땀 냄새가 뒤섞인 역겨움의 속이 뒤틀리는 냄새였다. 그는 진흙 묻은 신발을 벗고 차가운 타일 바닥을 맨발로 걸었다. 그는 바로 2층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기술자의 냉정한 이성이 도구가 필요하다고 속삭였다. 그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갔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벽에 걸린 칼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손은 과도와 식칼을 지나 정육점에서나 쓸 법한 크고 날카로운 칼 앞에서 멈췄다. 날이 시퍼렇게 서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 안에서 느껴지는 금속의 무게와 차가움을 음미했다. 칼을 손에 쥔 진우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소리 하나 내지 않을 만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침실에 가까워질수록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욱 선명해졌다. 아내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 그리고 다른 남자의 낮고 탁한 목소리. 그 소리 하나하나가 귀에 들릴 때마다 피 흘리는 그의 심장을 더욱 깊이 찌르는 것 같았다. 침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진우는 문 옆에 몸을 숨기고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그리고 오는 내내 머릿속에서 수천 번도 더 그렸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상상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고 추악하게 그들의 신혼 침대 위에서 박선영과 최민준이 서로 뒤엉켜 있었다.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 모든 것이 폭발했다.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온몸의 피가 머리로 솟구쳤고 눈은 핏발이 서고 숨이 가빠졌다. 24시간 동안 억눌러 왔던 광기가 폭발하며 평범한 기술자였던 그는 피에 굶주린 야수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침실 문이 거대한 발길질에 쾅 소리를 내며 벽에 부딪혔다. 끔찍한 소리에 쾌락에 빠져있던 두 남녀는 화들짝 놀랐다. 그들이 고개를 돌렸을 때 문 앞에 살기등등한 얼굴로 칼을 든 김진우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둘 다 비명을 질렀다. 그들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다. 민주는 공황 상태에서 이불을 잡아 몸을 가리고 저항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진우는 굶주린 호랑이처럼 달려들었다. 첫 번째 칼날이 내연남의 가슴을 그대로 꿰뚫었다. 민주는 악하는 비명과 함께 침대 위로 쓰러졌다. 가슴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선영은 침대 구석에 웅크린 채 입만 뻐끔거릴 뿐 소리를 내지 못했다. 진우는 아내를 돌아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인간적인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이 더러운 년이라고 울부짖으며 칼을 휘둘렀다. 피가 사방으로 튀어 하얀 침대 시트와 뒤쪽 벽을 붉게 물들였다. 진우의 광기는 두 희생자가 미동도 없이 숨을 거둔 후에야 멈췄다. 침실 안은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흘렀다. 오직 진우의 거친 숨소리와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광기가 지나가자 끔찍한 현실이 남았다. 진우는 온몸을 벌벌 떨며 서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칼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침대 위에 두 시신을 보다가 피로 물든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사람을 죽였다. 자신의 아내를 죽였다. 분노를 대신해 공포가 그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 감옥에 갈 것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이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는 공황 상태에 빠져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살인 현장이다. 절대로 죄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극심한 혼란 속에서 기술자의 냉철한 머리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아니,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나는 살아야 해. 이 죄를 숨겨야만 해. 미친 짓이지만 동시에 지극히 치밀한 계획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모든 흔적을 지워야 한다. 가짜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 살인 사건을 실종 사건으로 둔갑시켜야 한다. 생존 본능에 따라 진우는 기계적으로 뒷정리를 시작했다. 그는 화장실로 가 손과 얼굴의 피를 깨끗이 씻었다. 그리고 침실로 돌아와 가장 끔찍한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피로 물든 침대 시트와 이불, 베개를 조심스럽게 벗겨내 둥글게 말았다. 걸레로 바닥과 벽, 침대 프레임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냈다. 그는 사소한 부분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작업했다. 청소를 마친 후 그는 두구의 시신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창고로 내려가 건설 자재를 덮는 데 쓰던 커다란 비닐 방수포 몇 장을 가져왔다. 바닥에 방수포를 깔고 힘겹게 시신을 하나씩 침대에서 끌어내려 방수포 중앙에 놓고 단단히 감쌌다. 밧줄로 단단히 묶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그녀의 내연남을 더 이상 사람의 형체로 보이지 않는
두 개의 꾸러미로 만들었다. 진우는 이 모든 일을 완벽한 침묵 속에서 마치 두 마리의 짐승을 처리하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해치웠다. 두구의 시신을 포장한 후 김진우는 방 한가운데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릿한 피냄새가 공기 중에 떠돌며 방 안 구석구석에 스며든 것 같았다. 그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곧 날이 밝아올 것이고 사람들이 깨기 전에 이 두 개의 꾸러미를 옮겨야 했다. 그의 목표는 차고에 세워둔 픽업 트럭이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이 무거운 두 물체를 2층에서 아래로 그리고 차까지 소리 없이 옮기는 것이었다. 진우는 신중하게 행동했다. 불을 켜지 않고 오직 휴대폰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에만 의지했다. 그는 시신을 하나씩 계단 꼭대기까지 끌고 갔다. 그 무게 때문에 온몸에 힘을 주어야 했고 등에는 땀이 비오듯 흘렀다. 고요한 밤에 들리는 나무 계단의 삐걱 소리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을 멎게 할 것 같았다. 혹시라도 잠 못 드는 이웃이 이상한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다행히도 주변은 여전히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30분 가까이 사투를 벌인 끝에 그는 마침내 두 꾸러미를 1층으로 옮기는데 성공했다. 그는 뒷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마당으로 끌어내 픽업 트럭 짐칸에 실었다. 그리고 공사장에서 시멘트를 덮는 데 쓰던 커다란 방수포를 가져와 자신의 범죄를 감추듯 짐칸을 완전히 덮었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고요한 밤에 울리는 엔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지체할 수 없었다. 서둘러 차를 움직여 이제는 살인 현장이 되어버린 집을 떠났다. 그는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미등만 켠 채 천천히 운전했다. 차는 어둠 속을 조용히 미끄러져 나가 북한강변으로 이어지는 비포장도로를 향했다. 그는 인적이 드물고 강이 깊고 물살이 세다고 알려진 강변한 지점을 선택했다.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주변은 다시 소름 끼치는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졸졸 흐르는 물소리와 벌레 소리만이 들려왔다. 진우는 차에서 내려 시신 은닉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시작했다. 그는 손전등으로 강변을 비추며 크고 무거운 돌덩이를 찾았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커다란 돌 2개를 트럭 뒤쪽으로 굴려왔다. 이 작업은 그의 기력을 거의 소진시켰지만 두려움은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었다. 그는 방수포를 걷어내고 미리 준비한 밧줄로 비닐에 쌓인 시신을 각각 돌덩이에 단단히 묶었다. 절대로 풀리지 않도록 여러 번 감아 단단히 조였다. 기술자의 두뇌는 이 무게라면 두 시신이 곧장 바닥으로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를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냉정하게 계산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는 마지막 행동에 들어갔다. 그는 첫 번째 무거운 덩어리를 짐칸 끝으로 밀어 온 힘을 다해 강으로 밀어 넣었다. 돌과 시신이 고요한 수면을 깨뜨리며 풍덩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몇 개의 물결만이 퍼져나가다 이내 잠잠해졌다. 그는 멈추지 않고 두 번째 덩어리도 밀어 넣었다. 다시 한번 비슷한 소리가 울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물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금세 평온을 되찾았다. 북한강은 그의 비밀을 묻은 차가운 수중 무덤이 되었다. 진우는 강가에 서서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기이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범죄의 증거는 사라졌다. 그는 차로 돌아와 곧장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쉬지 않고 마지막 정리를 계속했다. 침대 시트, 걸레, 그리고 입고 있던 옷까지 피 묻은 모든 것을 커다란 자루에 담았다. 그는 그 자루를 쓰레기를 태우는 데 쓰던 마당 구석의 드럼통으로 가져갔다. 불을 붙이자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남은 모든 흔적을 재로 만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범행에 사용된 칼도 깨끗이 씻은 후 불타는 드럼통 안으로 던져 넣었다. 모든 것이 재가 되자 그는 그것을 작은 구덩이에 붓고 흙으로 덮었다. 살인 사건의 모든 물리적 증거는 그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제거되었다. 그날 아침 해가 떴을 때 김진우는 인생 최고의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씻지도 않고 밤새 잠 못 잔 피곤하고 초췌한 모습 그대로 이장집으로 직행했다. 그는 극도로 고통스럽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이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큰일이 났어요. 이장은 진우의 모습을 보고 급히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진우는 미리 짜놓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미리 연락도 없이 휴가를 내어 집에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벽에 도착해보니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아내는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옷장을 확인해 보니 자신이 보냈던 목돈도 없어졌고 화장대에는 새로운 행복을 찾았으니 찾지 말라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고 했다. 아무래도 옆집 민준이 노움이랑 같이 떠난 것 같아요, 이장님. 진우는 목매는 소리로 말하며 억지로 눈물을 쥐어짰다. 며칠 전에 전화했을 때 이웃들이 두 사람에 대해 넌지시 말했었는데 제가 믿지 않았어요. 진우의 이야기와 그의 비참한 모습은 이장과 구경하러 몰려든 이웃들을 즉시 설득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에 퍼져있던 선영과 민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아무도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성실하게 일하다 아내에게 배신당한 진우를 동정했고 간부음부 박선영과 최민준을 욕하고 저주했다. 그 후 진우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그는 양가에 전화해 똑같은 이야기를 전했다. 선영의 부모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지만 사위가 직접 말하고 온 마을이 증인인데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사건은 파출소에 신고되었지만 두 성인이 자의로 함께 떠난 단순 민사 사건으로 기록될 뿐이었다. 범죄의 징후는 전혀 없었다. 모든 것은 잊혔다. 작은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가끔씩 진훈의 집 이야기가 부부간의 신의에 대한 교훈처럼 회자될 뿐이었다. 김진우는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다시 건설 현장으로 돌아가 성실한 기술자의 삶을 계속했다. 그는 성공했다.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은닉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완벽한 연극을 만들어냈다. 그는 법의 심판을 피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날 밤 이후로 그는 그보다 더 끔찍한 감옥, 평생 그를 따라다닐 죄책감과 두려움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었다는 것을. 2년이 흘렀다. 북한 강변의 작은 마을에서 바람난 아내 박선영이 돈을 훔쳐 이웃 남자 최민준과 도망쳤다는 이야기는 점차 희미해졌다. 가끔씩 씁쓸한 세상사에 대한 일화처럼 언급될 뿐이었다. 사람들은 평생 땅을 파고 하늘을 이고 살며 성실하게 일했지만 가장 사랑했던 아내에게 무참히 배신당한 기술자 김진우를 동정했다. 그 2년 동안 진우는 배신당한 비련의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 그는 고통을 잊으려는 듯 밤낮 없이 일에만 몰두했다. 명절에 마을에 내려올 때마다 그는 깊은 시름에 잠긴 얼굴로 말수를 줄이고 웃음을 잃었다. 처가에도 여전히 들러 안부를 묻고 사위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다만 그의 눈빛에는 항상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아직도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 가여운 가면 뒤에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썩어가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진우는 온 세상을 속이는 데 성공했지만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었다. 크고 멋진 2층, 집은 이제 그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 그는 범죄가 일어났던 2층 침실에서는 절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는 피투성이가 된 선영과 민준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에 취하면 잊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마실수록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이라는 상시적인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그날이 마침내 오고야 말았다. 2024년 여름, 역사적인 가뭄이 북한강을 말려버렸다. 진우가 집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공사 현장에 있을 때 고향의 친척에게서 온 전화 한 통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진우야, 우리 마을에 난리가 났다. 전화기 너머로 당숙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물이 너무 말라서 깊은 소 밑바닥에서 돌에 묶인 시체 두 구가 발견됐대. 경찰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 진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찜통 같은 더위에도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말했다. 네, 끔찍하네요. 누구 시신인지는 밝혀졌나요, 당숙님? 아직 경찰이 조사 중인데 동네에서는 벌써 소문이 파다해. 혹시 그 선영이랑 민준이 놈 아니냐고. 진우는 바쁜 일이 있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는 구석에 주저앉았다. 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끝났다. 모든 게 정말로 끝났다. 그가 2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죄악이 마침내 강물에 의해 빗속으로 드러난 것이다. 현장에서 감식과 증거 수집을 마친 두 구의 유골은 정밀 감정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었다. 강원도 경찰청 강력계장 강철중 총경이 직접 사건을 지휘했다. 수십 년의 수사 경력을 가진 그는 현장만 보고도 이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및 시신 은닉 사건임을 직감했다. 피해자는 누구인가?
강 총경은 대책회의에서 첫 질문을 던졌다.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용의자 범위를 좁힐 수 있다. 관내 최근 3년간의 모든 실종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수사관들은 밤낮 없이 일했고 곧 박선영과 최민준의 사랑의 도피 사건 파일이 강 총경의 책상 위에 놓였다. 남녀 2명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점에 사라졌습니다. 한 수사관이 보고했다. 신고자는 여성 피해자의 남편 김진우. 신고 시점은 2년 전입니다. 진우의 진술에 따르면 아내가 돈을 훔쳐 내연남인 최민준과 도망갔다고 합니다. 강 총경은 미간을 찌푸렸다. 정황이 너무 맞아떨어지는군. 그는 즉시 박선영과 최민준의 가족과 연락해 직계 가족의 유전자 샘플을 채취하여 유골과 비교 감정하라고 지시했다. 이틀 후 수사팀이 인근 지역에 사는 박선영의 친정 부모님 댁을 찾았다. 경찰이 찾아왔다는 소식, 특히 DNA 감정 이야기를 듣자 노부부는 눈물을 터뜨렸다. 지난 2년간 그들은 행실이 바르지 못한 딸 때문에 고통과 수치심 속에서 살아왔다. 이제 딸이 살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자 그 고통은 배가 되었다. 그들은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머리카락과 혈액 샘플을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 마찬가지로 최민준의 형도 경찰에 협조했다. 샘플은 긴급 감정을 위해 국과수로 보내졌다. 열흘 후 결과 보고서가 도착했다. 집무실에서 강 총경은 봉인된 보고서를 열었다. 그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내려갔다. DNA 감정 결과 6월 1번은 대상자 박선영의 모친인 김순자 씨의 유전자와 99.99% 일치. 6월 2번은 대상자 최민준의 친형인 최민호 씨의 유전자와 99.99% 일치함.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깊은 소에서 발견된 두구의 유골은 바로 박선영과 최민준이었다.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자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2년 전 김진우가 꾸며냈던 사랑의 도피 이야기는 이제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다. 박선영과 최민준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거짓이라면 그 이야기를 꾸며낸 사람, 질투라는 명백한 동기를 가진 사람, 두 피해자의 실종으로 이득을 본 그가 곧바로 제1용의자로 떠올랐다. 강 총경은 낡은 사건 파일을 집어들었다. 그는 김진우의 증명사진이 있는 페이지를 넘겼다. 사진 속 남자의 선량하고 고단해 보이는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2년 전 이 남자는 가여운 피해자였다. 이제 그는 두 사람을 죽인 살인사건의 핵심 용의자다. 김진우, 경찰서로 소환해서 조사하도록. 강철중 총경이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강원도 경찰청의 소환장이 김진우가 일하는 건설 현장 지휘부로 즉시 전달되었다.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된 지 하루 만이었다. 사복 차림의 형사 2명이 진우의 숙소를 직접 찾아왔다. 그들은 수갑을 채우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태도는 철저히 전문적이고 절제되어 있었다. 그들은 단지 안에 박선영 씨의 실종 사건에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었으니 협조 차원에서 춘천으로 돌아가 추가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간략하게 통보했다. 진우는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는 낯선 두 남자를 보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 그는 이날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는 심리적으로 준비할 열흘 이상의 시간이 있었다. 그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연습해온 슬픔과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드디어 그 사람 소식이군요. 협조하겠습니다. 춘천으로 돌아오는 내내 진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오랜 세월 묵은 마음의 상처가 다시 헤집어져 고통에 잠긴 남편 역할을 연기했다. 첫 번째 조사는 또 경찰청 조사실에서 이루어졌다. 옅은 녹색으로 칠해진 방에는 철제 책상과 의자 몇 개뿐 극도의 긴장감이 흘렀다. 진우의 맞은편에는 강철중 총경과 다른 수사관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진우는 2년 동안 되뇌었던 시나리오를 고수했다. 그는 불시에 집에 돌아왔다가 아내가 돈을 가지고 이웃 남자와 도망간 것을 발견했던 이야기를 유창하게 늘어놓았다. 그는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때로는 감정을 억누르듯 말을 멈추며 이야기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를 가엾은 남편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강 총경은 진우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끊지 않고 끈기 있게 들었다. 그가 이야기를 마치자 강 총경은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진우 씨, 당신의 고통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방금 당신이 한 이야기에는 이제 현실과 맞지 않는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는 깊은 소에서 발견된 두 유골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강 총경은 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것은 바로 당신 아내 박선영 씨와 최민준입니다. 진우는 입을 떡 벌리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책상 위로 쓰러졌다. 그의 어깨가 세차게 떨렸다. 그는 극심한 고통에 빠진 연기를 펼쳤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누가, 어떤 놈이 제 아내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밝히려는 점입니다. 강 총경의 목소리는 변함이 없었다. 법의학 감정 결과 그들은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살해당했습니다. 칼에 찔려 살해된 후 시신은 익을 위해 돌에 묶여 강에 던져졌습니다. 사건은 당신이 그들이 실종되었다고 신고한 바로 그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총경의 말은 진우가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방어벽을 내리치는 망치 같았다. 사랑의 도피라는 이야기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버려진 남편에서 아내가 살해당한 남편으로 재빨리 역할을 바꿨다. 그는 계속해서 아내의 원한을 갚아달라며 범인을 찾아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하지만 강 총경은 그가 더 연기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는 진우 앞으로 서류 뭉치 하나를 밀었다. 김진우 씨, 당신 진술에 따르면 그날 밤 아내가 떠난 것을 발견한 후 아침까지 혼자 집에 있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너무 충격받고 고통스러워서 집에서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동요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 총경은 서류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우리가 통신 기지국 위치 정보를 확인한 결과 2022년 10월 18일 새벽 3시 15분경 당신의 휴대폰 신호가 당신 집에서 5km 이상 떨어진 깊은 소 근처 기지국에서 잡혔습니다. 왜 한밤중에 그곳에 있었죠? 당신 아내의 시신이 발견된 바로 그 장소의 말입니다. 진우는 기지국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다. 2년이 지난 후에도 경찰이 이렇게 간접적이지만 치명적인 증거를 찾아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가 더듬거렸다. 아마 그때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차를 몰고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차를 몰고 다닐 수도 있죠. 강 총경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을 이었다. 우리는 강변으로 가는 길에 사는 주민 몇 분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증인에 따르면 그 시간쯤에 당신 차와 똑같은 종류의 픽업트럭 한 대가 깊은 소방향으로 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외진 시골 마을에서 그 시간에 픽업트럭이 지나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아주머니께서 똑똑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진우의 방어벽에는 균열이 생겼다. 그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진술은 모순되기 시작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은 억울하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처음의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졌다. 때가 왔다고 판단한 강 총경은 마지막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목소리 톤을 바꾸어 더 부드럽고 동정적인 어조로 말했다. 진우 씨, 나도 남자입니다. 남편으로서 배신당했을 때의 기분을 압니다. 그 고통은 끔찍하죠. 분노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비극이죠. 법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솔직하게 자백한다면 그것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겁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마세요. 지난 2년간 당신은 충분히 고통스럽게 살았잖소. 강 총경의 말은 진우의 심리적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꿰뚫는 열쇠 같았다. 지난 2년간 그는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죄의 무게는 그를 숨막히게 짓눌렀다. 이제 모든 변명의 길이 막히고 자신을 이해해 주는 듯한 사람 앞에서 그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김진우는 책상에 머리를 밟고 두 어깨를 들썩였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조사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울음에는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지난 730일 동안 자신을 올감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병적인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눈물 사이로 김진우는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끊어지고 목이 메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범죄 행위를 털어놓았다. 운명의 야간버스, 아내와 내연남의 현장을 목격했을 때의 끔찍한 광경, 자신을 악마로 만든 미친 질투, 그리고 그 후에 냉정한 시신 은닉과 조작 과정까지
2년간 깊은 북한강 밑바닥에 묻혀있던 비밀은 마침내 잔혹한 범인의 입을 통해 정의의 빛 아래 드러났다. 김진우의 자백으로 수사 단계는 공식적으로 종결되고 기소 단계가 시작되었다.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잔혹한 범죄 행위와 은폐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황은 범인의 진술과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들로 명확하게 밝혀졌다. 며칠 후 초기 진술을 바탕으로 현장 검증이 진행되었다. 죄수복을 입은 김진우는 수십 명의 경찰관들의 삼엄한 감시 아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한때 그의 성공의 상징이었던 2층 집은 이제 그의 범죄를 재현하는 소름 끼치는 무대가 되었다. 진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운명의 밤에 저질렀던 모든 행위를 재현했다. 집에 침입해 부엌에서 칼을 가져온 것부터 침실에서 아내와 내연남을 살해한 것까지, 그 후 그는 깊은 소로 끌려가 두 구의 시신을 유기했던 정확한 위치를 지목했다. 현장 검증은 온 마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들은 멀리서 한때 자신들이 동정했던 남자가 이제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범죄 현장을 가리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모든 이의 마음속에는 경악과 공포, 그리고 분노가 교차했다. 김진우가 아내와 내연남을 살해한 진범이라는 소식은 작은 마을뿐만 아니라 관련된 세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박선영의 부모는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다. 지난 2년간 그들은 음탕한 딸을 두었다는 수치심 속에서 살아왔다. 이제 그들은 그보다 몇 배는 더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딸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사랑했던 남편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것이었다. 딸의 누명은 벗겨졌지만 자식을 잃은 고통은 더욱 깊어졌다. 최민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남의 아내를 빼앗은 가족이 있다는 치욕감에서 이제는 가족이 끔찍한 살인 사건의 희생자라는 사실과 마주해야 했다. 비극의 고통과 복잡함은 두 가족을 모두 무너뜨렸다. 체포된 지 5개월 후 김진우는 재판에 회부되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은 여론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법정은 피해자 가족 대표, 마을 주민, 그리고 많은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 선 김진우는 더 이상 예전에 점잖고 성공한 기술자가 아니었다. 그는 바싹 마르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으며 얼굴은 수척하고 두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장인, 장모가 앉아있는 피해자 가족석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다. 검찰의 공소장이 낭독되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단호하게 진우의 모든 죄악을 폭로했다. 복수를 계획하고 귀가하여 흉기를 준비하고 잔혹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은닉하고 2년간 모두를 속이는 연극을 펼친 것까지.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오직 피해자 가족들의 흐느낌만이 들려왔다. 피고인 신문에서 진우는 자신의 모든 행위를 순순히 인정했다. 변명이나 부인은 한마디도 없었다. 그는 맹목적인 질투와 상처받은 자존심이 자신을 악마로 만들었고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인정했다.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그는 처가 식구들 쪽으로 몸을 돌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재판장님,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지금 어떤 말씀을 드려도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고개 숙여 죄를 인정하고 선영이와 민준이의 영혼에 뒤늦은 사죄를 올립니다. 또한 이 고통과 수치를 겪게 해드린 부모님께도 죄송합니다. 법의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수개 끝에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피고인 김진우의 행위는 동시에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극히 중대한 범죄이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흉포하여 피해자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키고 사회 안전 질서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는 있으나 저지른 죄가 너무나 커서 엄중한 처벌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진우에게 살인죄, 특히 이명을 살해하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는 가중 처벌 사유를 적용하여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과 함께 떠들썩했던 사건은 막을 내렸다. 김진우는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섰다. 호송차를 향해 힘없이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이제 감옥의 내벽 안에서 기나긴 속죄의 나날을 시작해야 함을 알렸다. 그는 2년 동안 법의 심판을 피했지만 결국 하늘의 그물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남았다. 마을 끝에 있던 크고 멋진 2층 집은 이제 잡초가 무성한 폐가가 되어 외로움과 질투에서 비롯된 한 비극의 말없는 증인이 되었다. 북한강은 여전히 유유히 흐른다.
강물은 예전처럼 다시 가득 찼지만 저 깊은 강바닥에는 피로 물든 어느 겨울밤의 이야기가 영원히 그 일부로 남을 것이다. 세 사람의 비극은 결국 너무나 인간적인 실수들에서 비롯되었다. 위로를 찾던 외로운 아내, 욕망을 이기지 못한 이웃 남자, 그리고 질투가 자신을 악마로 만들게 내버려둔 남편. 법원의 판결은 김진우를 향한 것이었지만 질투라는 이름의 진짜 심판은 이미 그 운명의 밤에 내려졌고 그것은 세 사람 모두의 인생을 끝장냈다.